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일요일날 2월 20일 일요일날 11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주말 동안 미증시가 또 하락이 나왔죠. 여전히 전쟁 리스크인데, 이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 예측하고 또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 리스크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 쫙 해드릴 거고, 어, 저는 다음 주, 사실 이번 주에 웬만한 게 다 결정이 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한 주간 미뤄졌죠. 다음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서로가 원치 않기 때문에 질러버릴 수도 있고 질러서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협상만 된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당연히 쉽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똑같았죠. 예. 나지 않기를 원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봤었지만 다 났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또 전쟁 날 가능성도 저는 많이 없다 보는데 워낙에 지금 상황이 심각해져 있는 거죠. 주말 동안 나온 뉴스를 보면 내용 말씀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쉽게 끝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온 대비 전략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바닥이다. 예. 그 다음에 이 리오프닝 바람에 지금 우리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는 그렇지 않죠. 예. 리오프닝 바람 불고 있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원전과 히토는 이제 둘 다 원자재인데 사실 보통 최근에 뭐 유가 올라간 거 원자재까지 올라간 것이 이 전쟁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수요와 공급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하면서 아, 지금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나? 일단 가장 큰 전쟁 리스크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진 이유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전쟁 리스크였는데요. 또 하락이 나온 거죠.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민한 거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더 많은 수의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분리자들이 장악한 동부 지역에 19만 명의 병력을 집결했다. 더 늘어났어요. 예.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게 1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뭐 15만 명, 17만 명.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뭐 발을 빼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나토가 지금 위성으로 관측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유엔 안보리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가 1월 30일에 약 10만 명 병력을 집결시켰던가 비교해서 약 16만 9천 명에서 19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내에 집결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1월 30일, 1월 말 대비해서 한 6, 70%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국 정부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대한 군사 동원이다. 예. 이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다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요. 미국 경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받지 않아요. 예, 우리가 문제지. 예. 왜냐면 이제 뭐 이 유가, 원자재가, 뭐 물가 다 올라가니까. 그만큼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 쪽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월가는 중대한 감축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불안하다. 예. 투자자들이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야 사라지거나 아니면 실제 침공하거나
이게 나오겠죠. 요 한 주간 2월 말까지. 예, 그 내용을 좀 차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금까지 팩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려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에 영상 보시면 되고. 예, 지금의 상황, 바이든의 계획은 뭐고, 러시아의 계획은 뭔가를 또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든은 계속해서 또 압박을 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있다. 우린 그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침공 안 한다고 하니까 푸틴은 아 바이든 왜 그러나 바이든 말 한마디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이 빠지니까는요. 사실 이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진짜 그런 거라면은 바이든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 공격을 감행하려 하는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이게 바이든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을 종합해서 바이든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단순히 그냥 바이든이 노망났다 이렇게 봐서는 너무 현안이 크다, 그죠? 이게 뭐 작은 현안이 아니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목표로 삼고 있다. 푸틴이 결심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만약 러시아가 계획을 감행하면 그것은 재앙과 같은 선택이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은 나토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지킬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친러 세력이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집결돼 있는 곳이죠. 거기에 뭐 공격하고 있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 명분을 쌓기 위해서 거의 좀 올리고 이게 이제 제가 가장 팩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까지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각국의 정상들은 전화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나온 얘기를 쭉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친러 반군 있잖아요. 얘들은 전쟁 대비 군 총동원령을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주말 동안 이게 토요일 날 나온 이야기라서 예. 어찌 보면 이거는 미국의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전투 위험이 크게 증가되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군 총동원령에 서명했고 모든 예비군은 징병소로 올 것을 촉구한다. 얘들은 아직 정부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독립하겠다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좀 그 골치 아픈 건데 이게 이제 친러 세력이고 과거에 러시아 주민이었던 러시아 국민이었던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핑계거린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이제 반군과 충돌하면서 사명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거는 거의 뭐 그쪽에서 매일 있는 일이라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워낙에 지금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는 그쪽 지역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접경 지역의 사방의 추정치 병력이 19만까지 늘었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더 심각해진 게 뭐냐면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에 러시아군 1만 명이 추가 배치됐으며 군 훈련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러시아 부대는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야전병원 등 위한 그러니까 야전병원을 위한 전투 지원 병력도 접경지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에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리슨 총리 같은 경우는 야전병원 배치는 침략을 위한 준비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중해 훈련을 이루 대형 상륙함 6척을 흑배에 배치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서방은 러시아 전투병력 외에도 지원병력이 속속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모이는 상황을 침공이 임박한 신호로 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 공격의 막바지 신호로서 이 지원 병력까지 온다고 하니까 오고 있으니까는 이게 뭐 머지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군의 병력 배치 상황을 두고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보이는 건 딱 그겁니다, 그죠? 근데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규모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원이 짙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피난민 유럽에 대비해 국경을 개방하는 등 예, 자국 내 전쟁 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영국 가디언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영통신이 보도한 거고요. 영국의 가디언도 보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가디언은 러시아 측의 야전병원 설치, 우크라이나 동부의 침략 반군 지역 교전과 대피령 등 최근 상황과 정보를 지적하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의 마지막 퍼즐로서 자국민에게 전쟁에 대비하게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 이것도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일은 정말 뭐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일로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반군 지도자들이 예, 우크라이나 공격이 임박했다며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으로 대피를 명령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반군들이 이제 더 신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제 잘 보세요. 반군들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이 로스토프 지역으로 대피를 명령하니까는 러시아는 국경을 개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편은 들어와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다만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충분히 겁먹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쟁 몇 시간 전에나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다며 그가 방아쇠에 올랜손에 힘을 주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하고 있고 수일 안에 할 것이다. 이런 것들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야전병원 설치, 뭐 지금 그 국경 열면서 대피하라고 하고 있고 어떤 지원 병력들 속속 도착하면서 진짜 전쟁 몇 시간 전에 있을 법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 바이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다만 이것을 푸틴이 노림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가장 나이스한 걸지도 몰라 우리한테는. 전쟁이 날 것 같았지만은 안 나야 주가는 금방 올라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훈련 마치고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위성에 보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 우크라이나 인근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에 대한 서방의 추정치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 병력이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푸틴에 달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이제 러시아는 뭐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 푸틴 말 한마디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정말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니까는 그 어떤 존재감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20일인데 오늘 또 지금 마크롱이 정상 통화한다고 하고 근데 마크롱은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독일에 미치는 게 크지 않아요. 아니죠. 러시아에. 독일은 이제 그 대부분의 또 가스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예, 지금 노스트림까지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의 영향은 상당히 크나 마크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크롱도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좀 러시아 쪽에서 약간 좀 무시한 부분이 있죠. 예, 마크롱이 이제 푸틴이 뭐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고 한 것을 지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적 없다 뭐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원래 다음 주 주말에 회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수요일로 땡겨진 모양이에요. 네, 수요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러시아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질 것을 밝혔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 거론되고 있다. 역시나 이때까지 침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다. 당연히 뭐 침공하면은 그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다음 주 주말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요. 왜 이렇게 늦게 하지? 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수요일쯤에는 만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이때까지는 예, 침공을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가 원하는 것들 지금 또 최근에 있었던 일들 보시면
사실 러시아가 19일 같은 경우도요. 푸틴 지휘의 핵 전력 훈련을 예고했었고, 이런 핵잠수함 ICBM 전략 폭격기가 동원됐고요. 예, 전략적 억제군 훈련 참석을 하면서 푸틴이 탄도 순항미사일 발사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규모 훈련이 펼쳐졌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전략도 막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크라 전역에 폭탄 투하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러시아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하고 중동 유럽에 나토 자산 철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장 협상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것들이 충분히 진행 중인데, 그런 진행 상황에 지금 침공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있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들어보시기에. 예. 들어보시기에 꼭 전쟁 날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그런 상황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지금의 답이 이거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병력을 증강시키고 해서 사실 많은 전 세계가 놀라고 했었는데, 지금 바이든이 협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가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충분히 겁먹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는 것으로 보고 전쟁이 몇 시간 전에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전쟁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러시아의 침공객이 없다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예. 어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도 막 북한이 협상들이 미사일 쏘잖아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야, 나 자칫 잘못하면 나 그냥 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푸틴이 방아쇠에 올린 손에 힘을 주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힘까지 준 상황이라 그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협상용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랬죠. 땅덩어리 얻어가서 뭐 합니까? 예. 이미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막힐 텐데. 그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려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찌라시 나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면 여기까지 좀 볼게요. 이 바이든의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뭐 많은 또 분석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바이든이 인플레라든가 백신 패스, 그다음에 아프간 철군, 뭐 이 공급망 붕괴, 비비 법안 통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뭐 너무 하락해 있죠. 그죠? 예. 네. 근데 이 곤두박질 치던 이 지지율이, 예, 우크라전을 앞두고 멈췄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으로서는 미국의 역할을 세계 강조할 기회고, 원래 트럼프는 안 그랬지만 바이든은 원래 민주당도 세계 경찰에 되게 강하잖아요. 예, 미국은 세계 경찰이다.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오랫동안 외교 문제를 다뤄왔던 자신의 기량을 보일 기회로 활용하려는 하는 움직임이 있고, 러시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냉전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또 성과 악의 싸움을 어필 가능하고, 또 이 푸틴은 좀 스트롱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롱맨 푸틴과 대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앞에 붙어있는 늙고 졸리고 치매 있는 이런 꼬리표 털접을 찬스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더 세게 나간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예, 인플레 심화, 전쟁을 막지 못했던 비난, 또 푸틴과의 싸움에서 패배, 예,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과 북한이 또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세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과 푸틴이 서로 뭐 미량을 맺었다라는 또 찌라시도 있는데, 러시아가 중국에 PNG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요. 가스죠. 예.
미국이 유럽, 아시아 등의 LNG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가스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왜냐면 저 가스를 다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높은 가격대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 상황을 해결해 버리면 그 장기 공급된 가격으로 계속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독일한테 자 노스트림 거 오픈하지 마. 니네 러시아에서 계속 가스 수입하면 끌려다녀. 우리 거 가져가. 우리 거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예. 독일한테.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럴싸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가스 공급국이고요. 유럽이 러시아 눈치를 보는 이유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 위기를 조성한 러시아에 실제 침공하지 않고도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겼다는 외신 분석마저 나올 정도였고, 정치 경제적인 요인으로 가장 깊게 얽힌 건 독일이고, 독일은 이제 노스트림 연결돼 있죠. 투. 예. 이거 지금 이제 러시아도 손해예요. 러시아도. 왜냐면 13조 원이나 들여서 건설했는데 만약에 독일이 나 안 받아 그러면 러시아도 손해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하고 러시아는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독일한테 야 이거 하지 마 우리 거 가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 봤던 게 맞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설을 할 수 있는 가설을. 실제로 이 노스트림2가 가동되면요 연간 550억 세제곱미터 가스가 독일로 수송된다고 합니다. 지금 382 세제곱미터니까 훨씬 많은 양이고 더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거는 우크라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 입장에서도 이게 가동되면은 우크라도 이제 이 통행료도 좀 못 받게 되는 거고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러시아 의존도가 북마케도니아는 100%고 핀란드도 94%,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독일이 49%입니다. 프랑스가 24%.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러시아에 뭐 얘기해도. 그 다음에 독일이 먹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 근데 이 상황이 제가 쉽게 끝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협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이게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예. 러시아가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가스 때문에 지금 유럽과 얽혀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는 더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근데 겨울이 끝나고 있다. 에너지 수요 최절정기인 겨울이 끝나면서 에너지 수요 둔화 가능성에 러시아 우크라 상황 장기화 때는 러시아 입장이 갈수록 불리해진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빨리 이 상황을 끝내는 게 좋은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과의 핵 합의가 타결된다면 이란 경제가 풀리겠죠? 그 연내 하루 100만 배를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 원유 시장 공급량이 숨통이 트이겠죠? 이게 유럽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 급락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빨리 러시아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는 국제유가 최고 배럴당 150만 달러가 나왔었는데, 예, 이게 이제 만약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된다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어쨌든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 안 하고 뭔가 얻어갈 목적으로 한 거라면은 이번 협상에서 끝날 것이고요. 진짜 침공하려고 한다면 이제 뭐 이렇진 않겠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 없는 거예요. 미쳤다고 뭐 잘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뭐 누가 뭐 제 3차 세계대전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침공한다 하더라도 3차 세계대전을 가지는 않을 텐데요. 예. 가능성은 또 약간은 있다 좀 보여집니다. 뭐 미국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뭐 절대 지상군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뭐 지금으로서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가게 되면은 뭐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그게 좀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 이제 그 회담 제안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 금요일 아침까지도 러시아 답변서가 안 갔었어요. 아, 금요일 아침에 간 거야. 금요일 아침에. 목요일 밤까지도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건이 담긴 미국의 답변서를 검토한 러시아는 제 답변서를 금요일 날 아침에 전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그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거, 그죠? 나토 추가 확장 포기, 또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나토군 철수 이런 것들. 그래서 답변서를 받은 이 미 국무장관이 이날 있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 정부는 확실하게 오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군대와 탱크 전투기를 경락고로 보내고 외교관을 협상장에 내보내는 것으로 입증하십시오. 한 겁니다. 이게 예정이 없던 연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화답을 한 거고, 그 미 국무장관은 원래 다음 주말 보기로 한 거예요. 예. 러시아 그 외교수장이 회담하자고 해서 초청 그 수락을 했고 다음 주 하자고 한 거예요. 예. 다음 주 후반.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게 지금 수요일로 땡겨진 것 같아요. 수요일로. 그래서 이때까지 침공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고. 예. 전반적으로 러시아 입장은 사실 지금도 얻을 건 다 얻은 건데 협상만 잘 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강대 강이지만 그 강대 강만 좀 약해진다면은 예. 어느 한쪽에 양보가 나온다면 협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있으니까. 예. 또 지금 이란 핵 협상까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좀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침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아마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일개 전문가가, 일개 매니저가 이런 국제 정세를 파악해서 푸틴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 정황을 본다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예, 안 날 가능성이. 그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딱 이거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크라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이미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80에서 90%는 다 나왔고 반영됐다. 그런데 리스크 해소로 인한 반등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무조건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 꼭 명심하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우리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예, 제가 지금부터는 업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거를 봐야 되는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항상 제가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가장 또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엄지척 하나씩 다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이미 긴축이든 지정 리스크는 다 반영이 됐고, 거의 다.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것은요,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오히려 쉽게 끝날 수 있다. 협상만 되면 쉽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단기적인 반등이 세게 나올 거고요. 빤스 효과. 예. 그 다음에 이 장기적이라는 이야기는,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또는 침공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빠졌다가 그때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온 대비 전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미 다 반영되고 주가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요. 여러분들 시총 상위론부터 보십시오. 예, 코스닥 특히. 지금 1월달 동안 해서 거의 30에서 50%다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주, 성장주, 그것만 빠진 게 아닙니다. 뭐, IT, 전기차, 바이오, 뭐, 화학주, 철강주, 조선주, 예, 다 빠졌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리스크가 끝난다면 리스크 온이 뭐냐면 리스크 오프라는 것은 리스크 온은 위험 자산 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성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리스크 오프라는 것은 안전 자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리스크가 꺼진다. 예. 근데 이 사태가 해결된다면 리스크 온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왜 지금 바닥인가? 자,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던 건데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애플이 아이폰으로 비트코인 결제 대중화 말씀드렸죠. 그죠? 조만간 그 애플이요. 탑2페이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예. 이제 아이폰 결제 단말기로 쓰는 탑2페이 기능인데 여기에 탑2페이 기능에서 따로 장벽을 두지 않는 한 코인베이스 카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 사용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결제가 비트코인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개입된다면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본격적인 메타버스도 애플이나 삼성의 AR 기기가 나왔을 때 아주 폭풍처럼 커질 거거든요. 그게 이번 연말 아니면 내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개입된다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조만간 이 탑2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능이 나올 텐데, 그 아이폰의 탑2페이 기능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카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 사용자들까지 한다면, 바로 결제할 수 있다면은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또 애플페이를 이용해서 은행, 발행 지불카드와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할 수 있겠죠. 이미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는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오고 있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탑2페이 기능이 조만간 선보일 거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NFT가 아니죠. NFC는 이제 근거리 무선 접촉이잖아요. NFC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애플 때문에 커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대규모 수용 시기 지금 미국 대형 투자은행 웰스파고에서 분석한 건데 이게 지금 초기 인터넷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초기 수용 시기를 지나서 대규모 수용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자, 가상자산 관련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늘고 있다. 이게 또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규제가 된다는 게 우리한테는 규제하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기관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막 비트코인 사고 그랬었는데 이건 뭐 사실 뭐 기관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법인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상장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커다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명확해져야 기관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런 규제를 잡기 위한 행정명령이 나올 텐데 그것은 이걸 규제해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높인 요인이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형 투자 웰스포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지금 분석한 겁니다. 3월을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 행진에 나서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강세를 묻히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원래 2월 달에 암호화폐 행정명을 발표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규제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정부 전략을 개발하고 연방기관의 위험과 기회를 판단해달라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금융계는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 요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런 것도 없든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계는 규제를 좀 정해주세요.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한 거예요. 이미 지금 12시까지 중국 정부 먼저 앞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정부는 정부기관에 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낼 예정이다. 그게 다음 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행정명령 내렸다고 해서 뭐 규제하는 게 아니야 그랬죠. 예. 실제로 이제 뭐 180 이내에 180일 이내에 분산업장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545일 이내에 환경 영향에 대한 업데이트 예정이 된다라는 거. 제가 또 블랙록 같은 거 말씀드렸었고 그죠? 블랙록이 지금 암호화폐 ETF 준비하고 있는 거. 크립토 자산 운용사 발키리가 또 채굴자 ETF 리스트 적용되는 거.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가상화폐는 뭐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요. 뭐 테슬라부터 지금 상장사까지 다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트렌드,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누가 규제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만. 그죠? 애플부터. 예. 지금 실제 애플이 뛰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비트코인 자금이 바닥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바람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려 보면은 리오프닝은 뭐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잠깐만요. 자, 이미 유럽은 이젠 자유다라고 하면서 줄줄이 방역부터 폐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단계적 방역규제 하나 발표했고 다음 달 20일에 자유의 날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날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확진자 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확진자 늘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방역을 완화하고 있죠. 예. 그리고 카스사를 보게 되면 해외여행 프로모션 재시동 걸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이니시스라든가 NHN 뭐 이런 피처업을 반응이 맞고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은 제가 볼 땐 이번 연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리오프닝은요. 네. 이건 제가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만 보시면 답이 다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것만 보시면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항공, 화장품 종목으로 보시면 클리오 같은 거, 클리오, 이치환불. 그 다음에 저 항공에서는 뭐 에어부산, 제주항공. 그 다음에 여행에서 제가 볼 때 인터파크 아니면 하나투어예요. 인터파크 아니면 하나투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일진파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유럽이 지금 어쨌든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러시아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의 2인 싸움이에요. 지금은 겨울 동안은 에너지 의존도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면서 원전의 중요성을 더욱더 많이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원전 1등은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입김이 안 먹히는 이유예요. 러시아에. 네. 왜냐면 러시아는 굳이 독일에 돈을 많이 주지도 않거든요. 러시아에. 프랑스는. 독일은 많이 주지만.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하고 잘 해야지 프랑스는 입김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원전 강국이니까. 네. 그래서 일진파워, 그 다음에 한전기술. 이 정도 보시고, 보성화텍, 한신기계. 이 정도 같이 보시면 되겠다. 이미 우리도 지금 원전 뭐 수주 주력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 히토리 같은 경우도 히토리도 이거 하나만 또 보여드리면 일단 이 내용 제가 지금 시간에서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VIP 회원님들은 항상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종목들에 같이 나가고 있고요. 시간이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3시간, 4시간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히토리 쪽 보시면, 지금, 히토리가 또 2배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히토리 가격 1년에 2배 뛰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리,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히트로 가격 이번 주 사상 최고도 경신했고, 중국 히트로 공업협회는 21개 히트로 산화물과 복합 제품의 중국 가격 지수가 426.7으로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9%, 100%도 더블 나왔고요. 지난달 4일, 1월 4일 기준 340이었는데 한 30% 올라간 거죠. 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히트로 공급 부족이었다. 미얀마에서 보통 광석 수입해갖고 생산을 하는데 수입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생산이 줄었고, 또 수입이 재개되긴 했지만은 수입량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예. 중국은 세계 최대 히트로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히트로가 급등하면 올라갔던 게 뭡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유니온. 바닥에도 지금 쑥 들어가고 있어요. 물량 모으고 있어요,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요. 예. 작년에도 급등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히트로 때문에, 그죠? 예. 또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유니온은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은 티플렉스, 그죠? 예. 얘는 원전 관련주기도 합니다. 티플렉스는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 예. 리스크 온 대부 전략 말씀드렸고, 제가 성장주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새롭게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 게 리오프닝. 예. 근데 개별적으로 원전과 히트로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3차 세계대전이 아니다. 긴축과 진화 쪽은 이미 80에서 90% 나왔고 반영됐다. 결국 리스크 해소로 반등은 단기든 장기든 무조건 나온다는 것이다라는 걸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야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종목 20개, 30개 갖고선 절대로 시장이 오른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시장이 곧 올라갈 거니 자신감을 갖고 손실 복구를 하시라라는 건데, 이걸 다 알고서 여러분들 숙제했다 하더라도 종목을 쉽게 갖고 있으면 절대 복구 안 됩니다. 올라갈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오프닝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그쪽으로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돈 많이 벌겠죠? 예. 네. 저희 VIP 회원님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지금요. 지수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자, 코스피가 바닥이죠? 그렇죠? 많이 빠져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가면 늦어요. 이미 올랐을 때. 예. 이렇게 바닥에 있어 준비를 해놔야 실제로 시장이 다시 괜찮아지면서 올라갈 때, 분명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때가 이때였잖아요. 이때도 시장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보다 다 10배 올라온 기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게임줄 갖고 뭐 10배 올라간 기업이 또 올라가겠냐, 뭐 성장줄 갖고 5배 올라간 기업이 또 올라가겠냐 그러는데, 작년에 2차전지가 3배 오른 기업이 6배 올라갔고요. 막 5배 오른 기업이 10배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작년에 2차전지가. 그죠? 이번 연도도 당연히 그런 종목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어쨌든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도 죽는 줄 알았다 올라갔던 거고요. 이때도 5배, 10배 올라간 기업들이 또 10배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그만큼 좋게 봤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정 나온 기업들을 갖고 있을 때, 이번 연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을 때, 또 리오프닝 같은 거대한 바람이 불 때, 이쪽의 종목들의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손실력이 빠를 수 있다는 거. 우리 VIP 회원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못 산 거 되게 많아요. 예. 지금 몇 개 사놨는데 아직 못 산 거 많습니다. 리오프닝 쪽도 마찬가지고요. 성능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계속 순환매를 통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잘하면 사실 뭐 1분기 안에는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지금 뭐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뭐 1월달, 2월까지 누구나 다 고생했습니다. 다 고생했어요. 게임주 갖고 있는 사람, 2차전지 갖고 있는 사람, 반도체, 바이오, 조선, 화학, 해운, 건설 다 고생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던 간에.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섹터를 갖고 있냐가 아마 시장 반등의 주인공이 달라지니까요.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분이 승자가 될 것이고, 승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많이 못 봤잖아요. 그죠? 예. 항상 저는 이런 시장을 항상 겪어오면서 20년째 겪어오면서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졌다 올라가는 시장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 진 적이 없어요. 왜? 항상 시장의 주도를 보면서 그 바람을 타고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좋아요, 엄지척 하나 눌러주시고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 또 제가 따라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가입하실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한 달에 88만원 서비스 실 나가니까요. 예, 이 홈페이지에서 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보시면은 직접 회원 가입 가능하시고, MBN 골드에 계신 분들은 또 방이동도 가능하고요. 예,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요 이야기 한번 또 새기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